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그 부증성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부증성에 이어서 개별성과 인접성을 좀 볼게요. 이것도 자연적 특성이죠. 그래서 이 개별성이라는 건 개개재화가 다르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땅은 없다. 뭐 적어도 위치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이제 개별성, 인접성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봐야죠. 자, 이게 보니까 크게 이제 한 가지로 묶어놨는데, 물리적 대처가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대체라는 게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물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땅이 없다. 왜냐?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한다. 나중에 평가에서 주로 우리가 볼 텐데, 우리가 개개 토지는 땅의 모양이 어떻고 위치가 어떻고 지형, 지고가 어떤지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요거는 평가 때 하기로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썼죠. 이거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땅은 같은 게 없으니까 일반 동산처럼 예를 들어 캔커피 그러면은 800원 이렇게 하나의 물건이 대략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땅은 한 평이면은 100만 원 그런 건 없죠. 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가격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물 일가가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개별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점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동산학의 원리나 이론 도출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좀 이따 우리가 인문적 특성에서 하겠지만 토지의 경우에도 인문적, 즉 용도적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체가 돼요. 용도적으로는 비슷한 용도끼리는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같은 게 없다 그 이야기예요. 다음으로 이제 인접성입니다. 인접성은 인접해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땅은 싹 다 붙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일반 동산과 달라서. 그래서 물리적인 토지는 다른 토지와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연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이제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제4편에서 공부를 할 건데 외부 경제 및 외부 불경제와 관련이 있다. 여러분 그 경제학에서 경제라는 단어는 항상 유리할 때 쓰는 거예요. 유리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외부 경제, 규모의 경제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그런데 무엇 때문에 유리하냐는 다르죠. 요거는 외부 환경 때문에 유리할 때를 외부 경제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겼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노력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외부 환경 때문에 땅값 올라가죠. 이런 걸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반대로 불경제는 당연히 불리한 거겠죠. 예컨대 우리 집 근처에 쓰레기 처리장이 생겼다. 땅값 톡 떨어지죠. 제가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 때문에 불리한 거예요. 외부 불경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능하면 외부 불경제를 줄이고 외부 경제를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접 토지와 비슷한 용도로 써야 되겠죠. 그런 걸 협동적 이용의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서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소유와 관련해 경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동사는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유독 붙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능하면 경계가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적도라는 게 있죠. 지적제도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의 근거이다. 다시 말해서 주변 토지가 개발되면은 내 땅값이 올라가요.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즉 불로소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이런 걸 논의할 수밖에 없다. 불로소득이니까. 다음으로 부동산의 용도면의 대체 가능성이 생기게 한다.
다시 말해서 인접한 땅끼리는 똑같은 주거용이라면 가격들이 비슷하잖아요.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접해 있으니까 용도면에 대체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필요한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지역 환경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나의 토지 가격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 인문적 특성이죠. 이 인문적 특성은요. 자,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거 하나만 하면 되고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병합분할의 가능성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 나머지 위치의 가변성이나 곡토성은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지. 뭐 이해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죠. 자, 용도의 다양성이 뭐겠어요? 쉽네 말이. 땅은 용도가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하다. 그러니까 동산과 다른 점이죠. 동사는 볼펜, 쓰는 거지 그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땅은 주거용으로, 상업용으로, 공업용으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창조적 이용이 가능하고요. 즉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전에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용어를 공부했는데 용도를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즉 이행과 전환이 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행지는 이행된다라고 표현하고요. 후보지는 전환된다라고 표현해요. 대분류. 그래서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니까 그를 통해 창조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용도가 여러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쾌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판단 근거이다. 여러분 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우리는 토지를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대충 써야 되겠어요? 잘 써야 되겠어요? 잘 써야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이다. 입지론, 적지론은 여러분 입지론에서 공부할 건데 입지론은요. 내가 원하는 커피 전문점을 하고 싶은데 어떤 위치의 땅이 가장 좋으냐 이렇게 용도는 정해져 있고 위치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론은 거꾸로요. 내가 건물 또는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떤 용도로 쓰는 게 가장 돈이 되겠냐. 그래서 적절한 용도를 찾는 과정이죠. 땅은 정해져 있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고 용도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부동산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가능케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증성에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지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또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다음으로 병합분할의 가능성인데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자, 토지는 인위적으로 병합하거나 분할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봐. 여기 좀 시험에 나왔죠.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다시 말해서 토지는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로 바꿀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상가를 지으려고 하면 주거용보다는 면적이 커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병합이 돼야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 합병으로 인해서 땅값이 올라갈 때도 있고 거꾸로 떨어질 때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뭐 고민하지 마시고 작은 땅들은 합병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막 10,000평씩 되는 거는 합병해봤자 돈이 안 되죠. 오히려 덩어리가 커지면은 매수자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할로 인한 증감가를 발생한다. 여러분 10,000평은요 200평씩 쪼개면 돈이 되겠죠. 증가. 그런데 너무 쪼개가지고 10평씩 쪼개. 그럼 누가 사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감가가 되겠죠.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경제는 유리하다 그랬죠. 규모 때문에 유리한 거지. 규모 때문에. 외부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규모가 커질 때 증가가 되는 거는 다른 말로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 및 플로테이지, 계면현상이라는 건데 이거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게 발생한다. 그 다음에 부동성과 함께 작용하여 한정가격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예컨대 여러분 제 땅이 작아요. 그래서 평당 500밖에 못 받는데
도로 쪽에 있는 땅과 합병하면 도로 쪽에 있는 땅이 평당 1000이었거든요. 내 땅도 1000이 되죠. 그래서 제가 앞집 도로변에 있는 토지 주인이 저한테 야 그거 시세 500이니까 500에 팔아라. 그럼 저는 안 팔죠. 왜요? 아니 어차피 내 것도 나중에 1000이 될 건데 너 혼자 다 먹을 거냐? 그러니까 700은 다워. 이 700을 우리는 한정가격이라 해요. 왜요? 내가 가진 땅은 모든 사람에게 500이 팔 수밖에 없는데 오로지 도로변에 있는 바로 앞집 땅에만 700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한정될 때 그때만 형성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한정 가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렸지만 위치의 가변성은요. 사회비적 위치. 근데 우리 동네에 대학교가 들어오면 땅값 올라갑니다. 그래서 토지의 위치, 가치가 변해요. 경제적 위치죠. 지하철이 통과된다? 그럼 땅값 올라가요. 그래서 위치가 변하죠. 행정적 위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땅값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치가 변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바뀌는 거. 토지 가치. 그런 걸 위치 가변성이라 한다. 이 국토성은 뭐 어쩌다 지문 한 개 정도 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토지라는 건 국토를 전제로 하지 않은 개인 땅은 없어요. 나라가 망하면 나의 소유권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 개인의 땅이지만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국토성이다.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토지공 개념의 사고방식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크게 보시면 아까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물리적 공급이 불가하다 그랬죠. 그런데 방금 용도의 다양성에서 뭐라 그랬죠? 용도적 또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또 개별성 때문에 토지라는 건 물리적인 대체가 전혀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지만 인접성 때문에 부동산은 주변에 있는 것들은 용도적 측면의 대체가 가능하다 그랬죠. 이렇게 서로 상호 대비되는 것, 비교되는 것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특성을 정리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부동산의 속성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